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그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전에부터 이걸 찍으려고 계속 벼르고 별렸는데 못하다가 최근에 좀 시간이 나가지고 자세히 좀 살펴본 다음에 좀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용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그 예전 영상 중에 그 벽과 그 슬래브의 연결 부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 계단 설명을 하면서도 아마 이런 내용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온 질문인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핀 접합이냐 모멘트 접합이냐는 설계자의 의도와 철근 상세를 처리한다면 기둥과 걷어도 핀 접합으로 해석하여도 괜찮은 건가요? 일반적으로 기둥과 걷어가 일체가 되어 있으면 단부에 균열이 발생한 후에 중앙부로 모멘트가 전이된다고 해서 내력상 문제는 없으나 사용성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모멘트 재분배 얘기 나오죠. 허용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들 합니다. 제 생각으로 단부를 핀으로 하고 배근도 그에 맞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모멘트 재분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댓글을 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핀접합에 대한 얘기 첫 번째로 해보고요. 이 핀접합도 기둥과 걷어의 핀접합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요때에 그 모멘트 재분배에 대한 얘기도 한번 연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기둥과 걷어의 핀접합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얘기를 하려면 약간 좀 다른 얘기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간단한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건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둥이고요. 얘도 기둥이고 얘도 기둥이고 얘도 기둥인 거예요. 얘는 이제 기둥들이 다 바닥에 집안에 접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슬래브가 있고 이렇게 슬래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제일 처음 구조 엔지니어로서 하는 게 이걸 갖다가 어떤 실제 건물 아니면 계획된 건물의 구조를 갖다가 그 역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변환시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독일에서는 슈타티시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직역을 하면은 정적 시스템, 구조물의 정적 시스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느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확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구조체를 갖다가 단순화하는 거죠. 단순화해서 어떤 모델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그런 정력학이나 어떤 역학의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거기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이게 제가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정적 모델이라고 일단 그렇게 이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학교에서 보신 분들이나 이 역에 대한 용어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도 내용은 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이런 건물을 갖다가 이게 이제 대충 라멘 구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멘 구조를 갖다가 제가 여기 있는 1층 위에 있는 그 슬래브 걔를 갖다가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1층 슬래브를 해석을 할 때 정적 모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옆에다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아래 위로 이렇게 모멘트 저항 연결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보가 있고 여기 양편에도 모멘트 저항 연결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그 힌지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보가 아니라 이렇게 연결된 연결보인가요? 연결보죠. 근데 얘가 기둥에 지지되어 있는데 그 기둥은 보와 아니면 슬래브도 될 수도 있는 경우 있겠고요. 보와 힌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한번 제가 드리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있죠. 얘들이 이제 이렇게 단순 서포트로 이렇게 치환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양측 그 좌끝에 있는 이 기둥들은 얘들은 제가 요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렸습니다. 쓴 게 아니라 이렇게 제가 그렸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요 가운데 있는 기둥들은 보와 힌지로 연결됐다고 가정을 하는데 양 끝에 있는 기둥들은 힌지로 연결됐다고 가정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전에 했던 그 슬래브와 벽체 연결을 했을 때 힌지 연결로 봐도 된다. 뭐 필요할 경우에는 이걸 모멘트 저항 연결로 봐도 된다라는 말과 상반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오늘 영상에 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일단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그림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하신 분께서도 그랬지만 기둥과 거더의 연결은 모멘트 접합으로 본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벽체와 슬래브의 얘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도 힌지로 보면 안 되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논리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기둥과 기둥과 거더의 연결은 모멘트 저항 연결로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그러면 제가 왜 이 가운데 있는 기둥들은 얘들 기둥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왜 2, 3번은 힌지 연결로 하고 1, 4번은 왜 모멘트 연결로 받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죠. 그러려면은 얘들이 어떻게 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있는 슬래브 한번 떼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기둥이 있고요. 다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요 기둥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슬래브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얘들이 슬래브가 하중을 받았을 때 슬래브의 변형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한번 파란 걸로 이거 아직도 제가 이거 쓰는데 능숙치 않아서 약간 그게 있습니다. 아무튼 얘도 하중을 이쪽에 받고 이쪽에 받고 이쪽에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면은 얘의 변형의 모습은 슬래브의 변형의 모습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가운데 있는 기둥은 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 방향에 있는 슬래브에 영향을 받아서 이 가운데 있는 기둥이 휨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힌지 연결로 이 가운데 기둥들을 이렇게 쉽게 치환, 변환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끝에 있는 기둥은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얘가 이렇게 휜다면 이 기둥은 어떻게 휘어야 되냐면 이렇게 휘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둥은 이런 식의 형태가 될 것이고 아래에 있는 기둥의 변형의 모습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기둥들은 휘지 않지만 끝에 있는 기둥들은 슬래브의 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극한 상황에서 휜다는 것을 우리는 설계에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둥과 거더를 해석을 할 때 특히나 기둥 해석할 때 이 휨 모멘트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이제 이게 있죠. 이때 요 부분에 요 끝에 있는 이 부분에 모멘트가 재분배되는 그런 비율을 갖다가 정해준 게 있어요. 독일에는 헤프트스바이너 피에츠라고 거기에 보면은 이런 상황일 때 이런 시스템일 때 여기 이 상황에서의 모멘트 재분배를 어떻게 해주라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CU 페파렌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이게 페파렌이라는 말은 이제 방법, 메소드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있는 거더
그리고 기둥. 얘들 강성을 비교를 해가지고 그 비만큼 모멘트에 재분배를 해줘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얘를 갖다가 살펴보면은 요거만 이제 끝에 있는 부분만 떼올게요. 그러면 얘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이런 모멘트가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뭐 여기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멘트가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재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분배의 크기를 어떻게 해주라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런 방법이죠. 요걸 갖다가 잠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냥 단순히는 아니죠. 되게 단순화해서 생각을 하면 요 끝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끝부분의 슬래브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요런 양끝이 모멘트 저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단순 지지보라고 하나요? 단순보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런 하중이 발생한다면 모멘트는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얘가 아마 이게 만약 Q라고 하고 이게 그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얘 아마 값이 QL 제곱에 나누기 12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값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요 끝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요 부분이 아주 그 모멘트 저항 중에서 강접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둥이 있고 그 걷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얘들 그 강성의 비로 인해서 이 모멘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한 아까 제오 페파는 쓰면은 나중에 이렇게 돼요. 이걸 갖다가 좀 더 하면은 제가 이 여기에서 나온 그 모멘트 값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M0라고 할게요. M0 아니면 Mmax라고 할게요. 그러면 Mmax는 뭐 한 이 정도 얘가 이제 기둥이 윗기둥이고 얘는 아랫기둥이고 Mmax가 한 이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정도 이렇게 이게 Mmax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오 페파를 통해서 나오는 모멘트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것보다 작은 뭐 이런 값이 됩니다. 이런 값이 이렇게 나와요. 얘보다 작게 돼요. 얘보다는 작은 값이. 그래서 얘가 기둥에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일단 먼저 기둥에는 요 밑에 있는 기둥, 위에 있는 기둥에는 무조건 요 모멘트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끝에 걷어하고 기둥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때 기둥에는 항상 이 모멘트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좀 생각해 볼 거는 요 슬래브나 이 걷어 얘의 모멘트 분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오 페파를 통해서 어떤 모멘트 값을 여기에 구했어요. 아까 Mmax보다 작은 값, 그 값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M0라고 할게요. M0라는 값이 나왔으면은 이 M0를 기둥에 설계를 할 때 M0를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M0의 값이 나왔을 때 이 M0를 이 걷어에도 이제 같이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됐다면은 아까 기둥이 얘가 이제 M0라는 거죠. M0.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모멘트 분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M0를 고려해 준다는 말은 여기 있는 가운데 이 슬래브 중앙부에 있는 아니면 걷어 중앙부에 있는 모멘트 값을 약간 좀 좋게 해서 설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걸 M0로 고려를 하지 않고 설계를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를 갖다가 이제 힌지로 보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힌지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M0로 하면은 이 중앙부에 있는 모멘트 값을 약간 좀 좋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기둥에서는 이 제어 페퍼를 통해서 그 기둥의 설계에서는 모멘트를 고려해주고 요 슬래브나 거더의 설계에서는 이 모멘트를 고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앙부의 모멘트를 크게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는 편이죠. 근데 이런 생각도 있겠죠. 야, 그러면 이거는 뭐냐? 원래 슬래브의 요 단부의 그 윗부분에 그 부모 모멘트가 존재하지 않냐? 그럼 이것도 설계에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이제 대부분 보통 보면은 그 슬래브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냐 무람판 구조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뭐죠? 저기 최소 철근으로도 대부분이 이제 그 커버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체크는 하죠.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게 그 최선 철근비와 그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 중앙부에 요 그 슬래브 아니면 거더 중앙부 요쪽은 이제 좀 더 보수적인 값으로 이제 설계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 설계할 때는 얘의 모멘트를 고려해서 기둥을 설계해주고 슬래브 할 때는 얘를 고려하지 않고 요 힌지로 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오케이, 그러면 기둥과 거더의 설계를 할 때 그때 접합부는 모멘트 저항으로 해서 기둥의 설계는 모멘트를 고려해서 구해주는 게 맞다. 근데 왜 제가 저번에 그 벽과 그 슬래브의 설계를 할 때 때에 따라서 힌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모멘트 저항으로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 내용에 따르면 사실은 모멘트 저항 연결만으로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왜 제가 그 벽 설계, 벽과 슬래브의 연결 부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식하셔야 될 게 이게 이 내용은 이제 기둥과 거더에 특별히 하는 걸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요. 이 슬래브와 벽체는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보죠. 제가 다시 그 평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뭐 간단한 평면이죠. 이렇게 여기 이제 슬래브가 되고 얘는 이제 벽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벽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에는 이렇게 막 저기 뭐죠? 기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얘도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전에 단면 그린 거는 뭐 이런 경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 그죠? 색깔이 저기 같은 됐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슬래브가 있고 기둥이 있죠. 여기에 기둥이 있고 요 가운데는 이제 저기 뭐죠? 벽체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도 벽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기둥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죠? 요 가운데는 근데 없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는 뭐 물론 슬래브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저기 뭐죠? 그 비상계단 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또 그 엘리베이터 있고 뭐 그래서 여기 비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단부만 보면은 마치 아까 기둥과 거더처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평면을 보면 약간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하중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뭐 요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면에 이렇게 하중이 발생하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 슬래브가 이렇게 휘겠죠, 그죠? 이렇게 휠 겁니다. 그런데 요쪽에 이 평면에서 보시면은 그 단면에서 봤을 때는 마치 이게 아까 거더처럼 이렇게 막 될 것 같은데 평면에서 보면 요걸 알 수 있어요. 요때 휘었을 때 이 힘이 들어가는 주 루트는 요 방향으로 요 모서리로 이게 힘이 집중되게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의 강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잘라 놓은 이 벽체를 갖다 뭐라고 할까?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1번이 이 슬래브가 지지되어 있죠. 있긴 있는데 이 3차원에서 보면은
슬래브가 휘었을 때 얘에서 그 휜 모멘트는 대부분 그 슬래브와 수평으로 서 있는 이 벽체를 통해 받아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이제 이 방향으로 강성이 크니까.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은 슬래브가 휘는데 얘 때문에 제대로 휘지 못한다는 거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의 슬래브는 어떤 거동을 하게 되는 거냐면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이런 요 끝이 요 끝부분처럼 이렇게 극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돌아가는 게 이 휨이 수평으로 서 있는 얘 벽 때문에 대부분 많은 부분 상쇄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도 이제 극한 상황에서 이 1번 벽이 휘는 정도는 되게 약하다는 거죠. 되게 약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고 여기 코어가 잠깐만요. 다시 까만색으로 하면 코어가 이렇지 않고 뭐 대부분 이렇지 않습니까? 코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곳이 있다면 여기 엘리베이터 문이고 그리고 요 옆에는 뭐 비상 계단이 있겠죠. 비상 계단 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 이제 문이 되겠고요. 뭐 다 맞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계단 참이라고 하네요. 그거 올라오는데 그리고 여기 계단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휘어야 될 휘임을 고려해야 될 벽체가 사실은 그렇게 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갑니다. 이게 휘임이 이 부분에 모서리에 집중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이 가운데도 이게 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지금 이 벽이 제대로 안 휘는 거죠. 그러니까 코어에서는 굳이 이 벽을 갖다가 벽을 설계를 할 때 휨 모멘트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누가 어디 책에다 적어 놓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제 의견입니다.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기둥과 거더와 같이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벽과 슬래브는 그렇게 꼭 다 같이 똑같이 해석해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죠. 근데 또 벽과 슬래브는 또 기둥과 거더 같이 해석해 줘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가 그렇겠습니까?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만약에 뭐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얘가 이제 끝에 이제 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벽이 있고 얘가 이제 이런데 벽이 있고 뭐 이런데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중이 발생하게 되면 이걸 또 이제 잘라보죠. 잘라보면 요 밑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슬래브고 그리고 얘가 이제 하중이 발생하는. 그러면 슬래브는 얘는 이제 이렇게 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었을 때 이 벽체에서의 휨은 또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멘트 장은. 왜? 여기에서 이 벽은 거의 뭐 아까 기둥과 거더에서의 그런 조건같이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반대쪽에서 이걸 갖다가 이 슬래브의 휨을 정해낼 줄 그런 요소들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이 케이스에는 이 벽 해석을 할 때 이 휨을 갖다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둥과 거더를 해석을 하실 때는 특히나 기둥에서는 휨을 꼭 그 설계에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더에서는 이걸 갖다가 체크는 한번 해 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때 작용하는 그 휨 모멘트가 거더에 있는 최소 철근비를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최소 철근비 이상의 필요한 철근을 또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거더 설계를 할 때는 그때 거더의 그 중앙부의 최대 모멘트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거더의 단부 끝이 힌지로 해석을 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둘 다 만족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벽과 슬래브의 그 힌지 아니면 모멘트 저항 연결에 관해서는 때에 따라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때마다 맞게 그렇게 그 설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뭐 이렇게 빌딩 건물의 경우에는 물론 이걸 그 도면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뭐 이 연결이 힌지 연결으로 보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또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랬을 때 얘를 갖다가 예를 들어 어떤 누가 막 모멘트 그 설계를 꼭 해줘야 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데 그때도 그렇게 설계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걸 만약에 이게 내가 그 모멘트를 저항 연결을 고려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벽에 설계를 할 때 그 벽의 좌굴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벽이 있고 이렇게 슬래브가 있는데 요 밑에도 있겠죠. 슬래브가 있고 슬래브가 있는데 얘가 이제 휘었어요. 그러면 휘었어요. 슬래브가 이렇게 그러면 딴 책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벽이 그러면 이때 그 좌굴 길이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체 길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이제 좌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작은 좌굴 길이로 내서 그 P델타 효과 이게 이제 되게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설계는 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기둥과 거더의 설계에서 그 접합부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아까 제가 그 모멘트 재분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모멘트 재분배. 모멘트 재분배. 약간 이제 첫 번째 얘기할 때 약간 제가 다뤘는데 요 제우 회파는 요거 얘기했었죠. 요걸 통해서 이제 독일에서는 그 모멘트 재분배를 해줘요. 그런데 아까 그 쓰신 부분하고 약간 연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모멘트 재분배를 하는데 모멘트 재분배도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멘트 재분배가 그 한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이유는 콘크리트의 그 휨에 콘크리트의 이 뭐라고 하죠? 독일말로 호타티온스 카파치테티라고 하는데 그 뭐 직역하면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예를 들어서 뭐 기둥하고 거더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 좀 감이 안 오네요.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모멘트 재분배 기둥하고 거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막 기둥이 있고 여기 이제 거더가 있어요. 기둥이 있고 거더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우리가 지금 이상적으로 뭐 힌지로 볼 수는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죠. 실제로는 얘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어느 정도 모멘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보자는 거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중이 생겨요. 하중이 생기면 그 콘크리트가 균열이 안 갔다고 이제 하면은 콘크리트 균열이 안 갔을 때는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라멘 구조가 있으면 콘크리트 균열이 안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하중이 발생하면 뭐 이런 형태의 모멘트 분배가 생기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그 하중을 받게 되면서 콘크리트가 갈라지게 되죠. 이렇게 여기에 갈라지게 됩니다. 그죠? 갈라지게 되면서 얘의 그 모서리 부분의 강성이 줄어들면서 여기에 작용하던 모멘트가 줄어요. 그죠?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이렇게 줍니다. 줄어들면서 이제 가운데 있는 애도 모멘트가 커지게 되죠. 그러면서 또 가운데 있는 얘가 또 이제 갈라져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일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쪽에 그 단부에 있는 모멘트가. 이제 요걸 가지고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콘크리트가 균열이 가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균열 간 상태를 생각을 해서 모멘트 재분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멘트 재분배를 할 때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계되어 있는 게 왜 한계되어 있냐면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한정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콘크리트 보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보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가운데 뭐 하중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 그 어떤 단순보의 파괴 형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모멘트에 의한 파괴도 있을 수가 있고 전단력에 의한 파괴가 있을 수가 있겠고 전단력의 파괴도 뭐 많습니다. 뭐 종류가 그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냥 전단 파괴는 안 일어나고 모멘트에 의해서 파괴가 생긴다고 했을 때 그 파괴 형상은 어떠냐면 이제 철근비가 좋았을 경우 요렇게 이제 그 균열이 가고 요 얘가 콘크리트가 파괴가 됩니다. 얘가 요 부분에 파괴가 돼요. 나중에. 근데 파괴가 되고도 물론 한 번 더 그 힘의 균형의 상태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설계에서 이제 고려를 안 하죠. 우리는 요 이제 그 콘크리트가 첫 번째 압축에 의해서 파괴되는 요걸 갖다 한계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그 응력 아니죠. 변형률 콘크리트 변형률 그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독일에서는 이걸 갖다 3.5%m로 보는데 그 콘크리트의 한계 압축 변형률이죠. 그리고 얘는 뭐 철근의 그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보죠. 근데 아마 한국에는 요거 3%밀로 볼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하는 것 봐가지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제 보는 거는 요 위에 콘크리트가 압축 응력이 3.5든지 3이든지 그걸 이제 한계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상 넘어버리면 콘크리트가 이제 날아간다, 손상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요걸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콘크리트를 이제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걸 갖다 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휘면은 얘가 이제 막 균열이 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콘크리트가 계속 휘는 거죠. 다시 색깔. 콘크리트가 막 이렇게 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휘는데 이게 휘면 휠수록 얘에 있는 휘면 휠수록 요 윗부분에 압축 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죠? 압축 강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압축 공력도 커지게 되고 얘가 이제 그 유로코드를 기준으로 3.5%밀 이상이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애가 이제 날아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힘의 능력은 요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의 한계에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콘크리트도 파괴 형상이 뭐 많잖아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압축이 이렇고 밑에 그 인장이 크고 아니면은 철근을 많이 넣었을 때 압축도 크고 인장도 좀 크고 좀 아니면 첫 번째 경우보다 작고 아니면은 거의 뭐 압축 파괴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면 경우일수록 콘크리트의 그 힘 능력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일수록 모멘트 재분배를 할 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면은 모멘트 분배를 할 때 좀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멘트 재분배를 할 때는 항상 아까 말씀드린 이 콘크리트의 힘의 능력치 이걸 갖다가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체크하면서 이 힘을 갖다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많이 휘는지 적게 휘는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시간 되면 제가 한번 요거에 관계된 문제도 한번 풀 수 있을 거는 같은데 과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식도 되게 복잡하고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아마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꼭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시간이 맑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그게 좋은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그것도 한번 할만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둥 걷어 설계를 할 때 그 힌지 연결을 하는지 그 모멘트 저항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 모멘트 재분배에 대한 얘기도 좀 약간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는 또 저번에 어떤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건물 모델링을 할 때 기둥과 밑에 바닥판이죠. 랩트, 그죠? 바닥 기초 연결을 갖다 힌지로 하는데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아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 내용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